안녕하세요. 저는 나온복 출판사 편집부 김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연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는 33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비즈니스에 대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 주실 저희 이동기 저자님께서는 지금 특허법인 대한의 대표 변리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서울특별시의 지식재산권의 상담 변리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학창시절에 발명상 수상을 하셨고 다수의 특허도 출원을 하신 전문가이신데요. 오늘 이동기 저자님 모셔서 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동기 변리사라고 합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비즈니스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예스24에서 베스트 올랐다고 그래갖고 강연을 요청을 주셨는데 이런 귀한 자리 또 마련해 주신 예스24 관련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특허를 이용한 성공하는 비즈니스의 지름길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특허 그러면 상당히 좀 이제 전문적인 또는 난해한, 복잡한, 생소한 이런 단어들 보통 떠올리기 쉬운데 특허라는 것은 다분히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접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거를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의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마련인데요. 오늘 좀 특허라는 거에서 좀 더 기준을 낮춰서 어떤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가야 되겠는가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새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을 하거나 할 때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돌파구 남들에 비해서 무엇이 우리가 장점인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 우리가 서점에 가더라도 여러 가지 팩트가 측면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마케팅에 의한 부분이 있고, 브랜딩에 관한 부분이 있고, 디자인에 관한 부분이 있고, 홍보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는 제품의 어떤 독특한 특징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제품, 다른 서비스보다 차별화된 것을 접근하느냐에서 특허란 것은 하나의 신기술의 접근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허 그러면 너무 정말 대단한 획기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렵게 환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좀 어려운 게 이용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은 새로운 브랜드로 접근할 때 나는 차별화된 어떤 기술,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특허로 비즈니스를 만든다라는 그런 면에서 맞을 겁니다. 다만 특허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금방 따라잡히니까 경쟁자들에게 특허라는 좋은 제도에 의해서 방어막을 쳐주니까 더 쉽게 올라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신기술이 특히나 특허로 보호받아갖고 어떻게 쉽게 비즈니스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비즈니스에 관한 겁니다. 아까 저에 대해서 우리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변리사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리사쯤 되면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데가 많아요. 서울시도 그렇고, 특허청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불러주는데 근데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타이틀은 좀 많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이런 타이틀은 저는 그냥 이런 거 했습니다 정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은 변리사 그쪽에서부터 제가 특히나 개인하고 중소기업들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개인 중소기업의 그런 개념이 없고 특허는 특허, 근데 변리사는 대기업이냐 그냥 특허를 다루는구나. 근데 저는 그 초기 2006년 그때부터 중소기업의 특허 전략은 달라야 한다라는 컨셉을 해갖고 계속 좀 특화된 어떤 접근 방법을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0몇 년 됐죠? 실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특허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 넘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개인하고 중소기업 쉽게 특허에 이르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쉽게 가질 수 있겠는가까지 이게 의논을 클라이언트들하고 의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창 시절에 뭐 발명상도 좀 탔고요. 그리고 변리사 되기 전에 특허 출원도 좀 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직접 회사를 찾아가고 기술 이전 협상도 하고 있는데 그때 느꼈죠. 아 이게 참 개인이 하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그 경험을 토대로 변리사 되고 나서도 여러 많은 분들 만나면서 제 경험을 녹여갖고 말씀을 드리고 조언 드리고 했던 게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 자랑이 길었고요.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지 대략 개요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그냥 신기술, 특허부터 들어가면 좀 딱딱하니까 왜 이런 현재의 시대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고 왜 이런 신기술 또는 이제 아이디어, 특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가 다들 좀 아실 만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하는 선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요. 그렇다면은 비즈니스를 위한 특허 또는 특허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What Patent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면 그런 What Patent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또는 검증하고 또는 이거를 리빌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기의 난이도는 가급적이면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그럴만하구나, 맞아, 그게 맞아 정도로 제가 좀 풀면 아마도 오늘 시간이 저에게 좋은 시간이 아마 1시간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더 깊이 가면 이게 좀 지르면이라고 이제 말재주도 없는 아저씨가 앞에 나와갖고 얘기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좀 핵심적인 내용, 쉬운 내용 위주로 해갖고 공감 갈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작으로 Why 페이턴트입니다. 여기서 시작 부분에서는 페이턴트라는 거를 굳이 특허라고 한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특허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기술,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페이턴트로 이제 보호를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냐 지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화두죠. 이제 4차 산업혁명. 이거 그냥 다들 아실 텐데 그래도 살짝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다라고 한 10초 안쪽 설명으로 하실 수 있는 분 하시면 제가 명함을 특별히 전화번호를 핸드폰을 적어서 드릴 수 죄송합니다. 제가 응답은 제 누군 것 같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냐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서점에만 가봐도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뭐 두꺼운 책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논문 나온 것도 많고 구글에서 봐도 뭐 AI 나오고 뭐 로봇 나오고 하는데 좀 복잡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생산의 효율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좀 덜 떨어진, 동떨어진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1차 산업혁명 뭐였죠? 사람들이 손으로 막 만들던 걸 증기기관으로 만들었어요. 갑자기 뭐 증기기관 이런 거 만들어갖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만들어요. 기계가 만드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획기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 열강들이 식민지 찾아 나섰잖아요. 물건 많이 만드니까. 물건 더 많이 만들어진 물건 팔려고. 2차 산업혁명 전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증기로 만들고 전기를 통해서 만드니까 더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 수단을 이용해서 2000년대 후반, 중후반에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돼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뭔가를 만들어내는 효율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를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뭐 공장에서 물건을 얼마나 빨리 만들고 그거는 사실은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뭐냐? 4차 산업혁명은 그냥 봤더니 지금 뭔가가 미친듯이 빨리 바뀌고 있다는 그 자체예요. 이 개념은 다들 정확히 몰라요. 그냥 빨리 뭔가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아마도
스마트폰, 모바일,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대략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어쨌든 획기적인 생산 방법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개인이나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은 이게 좀 남의 얘기예요, 아직은. 그들이 국가에서부터 야, 우리는 정책적으로 이거 밀어나가자 이러고 있는데 대기업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스타트업은 연관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뭐지가 아니라 혹시 대기업 명함 가지고 계시면 자, 중요한 거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입니다. 그거에다가 초점을 두시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책에도 나왔는데 실제로 저 유한키벌리 공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큽니다. 충주에. 뭐 휴지하고 뭐 이제 성인용 뭐 프렌티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데 일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아 이러니까 진짜 요즘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진짜 일자리 줄어드는구나 그러는데 요즘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신문 보면서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한다. 아, 진짜 우리 일자리 감소하는 거 아니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자동화된 공장 돌아가게 하려면 어디서는 로봇 만들어야 돼요. 어디서는 프로그램 짜야 돼요. 어디서는 또 이런 설비들 하나하나 다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바뀐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미친 듯이 뭔가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근데 어디로 바뀔지는 모르겠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예인데 만약에 제가 한번 피스톤 공정을 만들고 있어요. 피스톤은 그 실린더 안에서 강한 압력과 강한 온도를 견뎌내면서 이거를 계속 움직이면서 가스를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피스톤을 제가 10년 동안 R&D를 열심히 해갖고 정말 좋은 소재 그리고 좋은 기능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에 있는 시장은 섭렵을 했고 뭐 이제는 유럽에 있는 뭐 이제 독일제 차들도 막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짜잔 하고서 테슬라 자동차가 나타났어요. 테슬라 자동차는 엔진을 쓰지 않습니다. 실린더 피스톤의 개념이 아니라 배터리를 가지고서 모터를 돌리는 개념이에요. 고성능 모터이긴 하지만 어쨌든 피스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친환경이라고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즘 같으면은 오히려 피스톤의 시장이 줄어든다. 그래서 뭔가 요즘 같으면 진짜 내가 안전하게 여기던 시장, 안주하던 시장이 사라지고 그것을 새로운 시장이 대체를 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되게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단점만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인류는 전쟁 같은 한번 불안한 시대를 겪을수록 한 번씩 도약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요 중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뭐 유한킴벌리 공장, 테슬라 뭐 자본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미친듯이 돌아간다고 해도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초의 연결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산의 측면도 있지만 어떤 소비자 측에서의 적극적인 개입도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생산성도 있지만 주문을 할 때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개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도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내가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제작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을 받아서 내가 가진 3D 프린터로 만드는 개념까지 갑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떤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모바일, SNS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제품은
혹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낮잠잘 때 쓰는 베개입니다. 이거. 특히나 이제 사무직 계신 분들 점심 드시고서 노곤할 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낮잠을 잘 수 있을까 했을 때 개발된 건데 이 부분에 머리를 끼우고요. 그럼 이 구멍 있죠? 그러면은 절묘하게 코만 여기가 나옵니다. 숨 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눈은 위쪽에 가리기 때문에 아늑하게 이게 가려지고 소음도 차단이 돼요. 근데 이게 엎드려 자려면은 이러고 자잖아요. 그러면 손이 좀 허하니까 이렇게 해서 소음로라고 옆에 구멍도 있습니다. 이게 생긴 게 타조 같다고 그래서 오스트리치, 타조가 영어로 오스트리치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치 필로우라고 그랬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제품 나왔으면 안 팔렸어요. 그냥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 갔는데 이런 게 팔리면 이게 뭐야? 뭔지 모르니까 안 샀단 말이죠. 요즘 같으면 야 그거 진짜 독특하게 생긴 애 있는데 진짜 써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SNS에서 이게 회자되다 보니까 빅히트를 친 겁니다. 결국은 요즘 같으면 뭔가 바쁘게 산업 패러다임이 돌아가는데 어떤 단순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작은 산업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미친듯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다행인 사실이 있어요. 이건 사람의 심리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정보가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서 뭘 선택해야 될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점에 갔는데 책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기가 대여소라고 해볼게요. 쭉 보다가 내가 하나를 지금 보긴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나마 내가 봤던 것이 있으면은 아니면 들어본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 속에서 한번 이게 각인이 돼서 나 그거 알아가 되면 그냥 단순하게 그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신기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내가 새로운 신제품을 선택을 할 때 새로운 서비스를 선택을 할 때 나한테 익숙한 게 있으면 그냥 그걸 써요. 새로운 리스크를 감내하기 싫어하거든요. 동영상을 볼 때 요즘 네이버 TV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네이버 TV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들은 유튜브를 써요. 뭐 나중에 우리나라 특성상 네이버 TV가 워낙에 잘 밀어주고 있으니까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동영상 서비스보다는 유튜브가 대세예요. 사람들은 써보니 괜찮고 불편한 거 없고 익숙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제품 서비스도 나한테 익숙하다면 그걸 선택하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런칭해서 그들에게 던지면 우리가 그 시장을 장악하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됐던 내 분야에서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틀리고 달라지고 기억에 남는 거를 먼저 런칭을 해서 이거 괜찮지 않니? 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거를 써보고 괜찮으면 각인을 했다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작은 기업에게는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남습니다. 얼마나 기존에 있던 것보다 달라진 걸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쉬운 개념이에요. 기존에 레드오션이 있을 때 블루오션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블루오션이 어디까지 가야지 블루오션이야?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너무 멀리 망망대해까지 가면 그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조금 획기적으로 틀린, 그러나 사람들은 좀 독특하다고 그리고 참신하다고 여길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애는 지금 우리가 깃털을 가지고서 잉크를 찍어서 쓰던 시대인데 저 시대에 매끈한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기왕이면 더 잘 써지게 하는 것보다는 만년필을 개발하며 또는 더 개발해서 볼펜을 개발하며 그만큼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 정말 획기적이다라고 하면서 우르르 모여들 거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사람들이 획기적이라고 느낄 만한
블루오션 아이템을 만들면 사람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큰 기업들은 그런데 웬만하면 많이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큰 기업일수록 보수적입니다. 그 바로 뒤에 작은 기업이 유리한 이유를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큰 기업들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어떤 너무 획기적인 변화를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것들도 무너지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작은 기업은 큰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어차피 갇힌 게 없으니까. 또는 내가 지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 보여드리는 얘는 원래 미국에서 전통적인 검색시장은 구글, 야후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금 구글이 다 먹었죠. 근데 야후가 변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변화를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변화를 주다가, 구글은 획기적으로 검색 알고리즘도 좋지만 검색 첫 번째 화면이 심플하고 그리고 로딩이 빨라요. 그런 장점을 파고들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갖고 진짜 야후 시장을 다 먹었다. 그래서 작은 기업에게는 그런 여러 면에서 지금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에서 작은 기업이 더 유리한 이유. 투자 규모가 작음으로 리스크가 적다. 아까 제가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겠죠. 수조 원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실패하면 수조 원 날리는 겁니다. 근데 작은 기업은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도 못할 뿐더러, 근데 굳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센서, 예를 들어서 차선을 감지를 잘하는 센서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차속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또 동력 계통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쪽 부분이 훨씬 더 덩치는 적지만 쉽게 파고들 수 있고, 그리고 투자 리스크가 적어요.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투자 규모가 적다는 것도 일종의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야 저쪽으로 좀 괜찮겠구나 뒤늦게 뛰어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다가 국가나 대기업에서 이쪽 분야가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괜찮겠다라고 판단할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것도 작은 기업에게는 하나의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속한 행동이 가능하다. 이거는 작은 기업의 공통점 특징이에요. 대기업은 아무래도 주주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작은 기업은 대표가 야 우리 저거 하자 그러면은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 업체와의 격차를 순식간에 돌려놓을 수 있다. 이거는 이후에 나오는 어떤 지식재산권하고의 연관이 있는 문제예요. 지금 LCD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중국에 있는 시장하고 일본의 시장하고 막 크게 싸우지 않습니까? 아무리 격차를 벌린다고 해도 격차가 많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특허를 갖고 있거든요. 삼성이 제일 많으면 예를 들어 10,000개, 그리고 일본의 도시바는 8,000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들 특허가 겹치다 보면 이게 우결이 나눠지지 않는데, 작은 기업은 내가 특정 분야에서 먼저 뛰어들어서 특허로 진입장벽을 만들었다. 그러면 후반 업체하고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그런 지식재산권, 특허에 관해서 의해서 강하게 보호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기업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서머리를 하자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작은 기업이 자신만의 독특한 분야에서 좀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특징 있는 제품, 신기술, 서비스만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서 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여기 의논을 좀 더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스타트업으로서 정말 사람들한테 획기적인 어떤 사람들이 깃털을 가지고 쓰던 때 내가 만년필 개발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비슷하게 또 따라해서
괜찮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뭔가 괜찮다는 걸 만들어서 두각을 내세웠을 때 다른 경쟁자가 또 치고 올라오면 나의 노력이 쉽게 물거품이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제 나오는데요. 샤오미 아시죠? 샤오미가 가장 유명한 제품이 뭐가 있죠? 샤오미는 우리 다들 알다시피 대륙이 실수라고 합니다. 뭐 체중계, 보조 배터리, 뭐 드론도 만들고 하여튼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참 싸게 잘 만들어요. 그런데 원래 샤오미는 스마트폰 만드는 걸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똑같다기보다는 샤오미가 애플이 아이폰 만들고 스티브 잡스가 PT한 걸 보더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리자준이 PT하는 것도 똑같이 터틀넥에다 청바지 입고 나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PT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샤오미 제품은 이름이 획기적이다라고 PT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플 자체를 모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품을 엄청나게 싸게 팔았어요. 그랬더니 인지도가 확 올라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특히나 중국 위주로. 그러면 과연 애플의 아이폰이 시장에서 퇴출했을까? 아니란 거죠. 아니란 거고요. 왜 그러냐? 보통 작은 기업들이 선발 기업을 따라가는 전략은 가장 쉬운 방법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입니다. 누가 선발 기업이 뭔가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은 저 괜찮다. 나도 따라해야지. 그러면서 조금 더 낮게 만들어가고 빨리 따라가는 전략이 모방 전략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인데 가장 대표적인 그 회사가 삼성 갤럭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보시면 외국에서 자동차에 좋은 어떤 신기술이 개발돼서 채택이 되면 가만히 있다가 금방 똑같이 만들어서 그런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옵션으로 밀어붙이는 게 현대자동차예요. 삼성 갤럭시도 지금은 독자적인 어떤 럭셔리 전략이 잘 통했는데 기본적으로 갤럭시도 아이폰이 채택한 그런 신기술, 그런 디자인 같은 것들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특허나 디자인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빨리 베끼면서 그러나 조금 더 낮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컸는데 이렇게 만약 모방만 하게 되면 선발기업 입장에서 힘 빠지죠. 실컷 돈을 들이고 그리고 이제 연구를 돈 시간 들여서 연구를 개발을 했는데 출시했더니 똑같이 바뀌더라. 그러면 힘 빠져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지식자 사건 개념입니다. 선발 기업이 힘들어갖고 뭔가 만들었을 때 그거를 기왕이면 후발 기업이 좀 도덕적으로 가장 뺏기지는 말아라. 그래서 선발 기업의 어떤 노고를 인정하고 장벽을 좀 경쟁력을 지켜주는 게 지식자산권입니다. 그래서 결국 샤오미도 애플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뭐 특허 침해 소송 많이 걸려갖고 이제 미제품은 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겠으니까 체중계 팔고 보조 배터리를 판 거예요. 근데 여전히 미 제품 나옵니다. 샤오미 미 제품. 근데 이제 샤오미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샤오미를 뺏기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샤오미 한자로 작을 소자 쌀미자 해가지고 소미로 있는데 어떤 회사가 클 대자 쌀미자 써가지고 땀이라고 모방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샤오미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식재산권 뭐 발동해갖고 다 뭐 좀 밟아버리겠다 어쩌고 하는데 사람들 웃죠. 니네가 이때까지 한 게 있는데 니 지금 가지고 땀이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긴다. 근데 쌀 모양 있지 않습니까? 쌀모. 제대로 우리는 큰 쌀이야 한 거예요.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어떤 회사 입장에서 내가 후발 기업이에요. 선발 기업이 있을 때 내가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저 지식자산권 되게 미워요. 웬만하면 좀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나도 좀 시장 장악하고 싶은데 지식자산권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지식자산권이 나쁜 그런 제도이기를 하냐는 거죠. 내가 시장에서 잘 가면 또 누구는 베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선발 기업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이 조금 복잡지만 내가 후발 기업을 막아내는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이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은 결국 공정한 어떤 경쟁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자생적인 경쟁력을 이제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어쨌든 지식재산권의 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제가 이제 도와드린 사례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뭔지. 그 당시에 김기사라는 2010년도에 런칭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자 한번 떠올려보죠. 2010년도에 그때 내비게이션 뭐 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각자 8년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전부 다 자동차에 장착하는 내비게이션밖에 없었어요. 뭐가 있었죠? 아이나비 있었고 뭐 있었고. 근데 이게 차를 살 때 차에 달려 나오냐 아니면 내가 사서 따로 이게 잡아라 해갖고 유리창에 고정하냐 차이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가격도 10만 원대 후반부터 해서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쓰는 내비게이션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무료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태동이었습니다. 특허 빅데이터를 이용해갖고 내비게이션을 쓴 게 이 김기사였거든요. 내비게이션 시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시장이 이런 걸 못 만들었냐? 글쎄요, 만들 생각은 아예 안 했겠죠. 근데 작은 기업이, 신생 스타트업이 야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개발을 했더니 잘 됐습니다. 이 사례는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가 1000만이 됐더니 카카오에서 괜찮네 사간 겁니다. 626억 원에 카카오에 팔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쓰고 있죠. 웬만하면 카카오 앱이 전형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작은 스타트업이 어떻게 자기만의 그 어떤 자리를 차지해갖고 성공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느냐를 보여주는데 결국 이 카카오 앱이도 뒤에 티맵이나 아니면은 원래 앱이 있었지만 이 카카오 앱을 잡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이 지금 별집 즐겨찾기라고 불리는 그런 그 사용자 즐겨찾기 페이지인데 이게 특허로 보호가 됐거든요. 사람들이 써보면 이게 편하니까 이것 때문에 카카오 앱은 안 썼는데 특허 때문에 다른 데서 따라하지 못해서 결국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그 어떤 보호를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사례를 알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시대에서 왜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배경에 관한 거였습니다.